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사람들의 갯벌짓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약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이고요. 우리는 앞에서 고려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새겼기 때문에 몽골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요소가 되겠고요. 여기는 무기와 군대수가 되겠습니다. 정신적 요소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라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명 공동체 의식은 있지만 무기라든지 쪽수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만시아의 비극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133년, 우리로 따지면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조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극성기였었는데요. 로마 제국에 맞서서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더 이상 이제 저항할 수 없게 됐었을 때 집단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 의식은 있는데 무기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군대 쪽수가 부족한다라 그러면은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라는 의식은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고 같이 죽을 수만 있겠습니다. 누만시아는 지금의 스페인의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요, 이제 물질적 요소인 무기라든지 군대의 쪽수는 있지만 정신적 요소,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라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대결이 되겠습니다. 누구냐 하면은요, 이 양반이 바로 장제스가 되겠습니다. 국민당 군을 이끄는 사람이었었고요. 또 한 사람, 이 양반의 라이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마오쩌둥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겠고요. 이 두 사람은 운명을 걸고서 한판 승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요,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1946년부터 49년까지 중국 내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장제스라는 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랬었고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중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이 두 사람에 있어서의 운명적인 대결에서 아까 말했던 객관적인 요소와 관련지어서 봤을 때는 장제스 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수에 있어서도 마오쩌둥 군대에 있어서의 무려 3.5배나 됐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였었냐면요, 미군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았었다라는 거죠. 장제스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은 같은 편이었었던 장제스를 무제한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오쩌둥에 있어서의 공산당 군은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구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많은 좋은 현대화된 무기가 공산당 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모택동이 북경에 들어왔을 때 그의 군대는 미제 탱크가 이끌고 있었고요. 미제 트럭을 타고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쪽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무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라는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는데요. 이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장제스 정부에 있어서의 무능과 부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 장제스 정부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보다는 저 정부가 무너져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동양에 있어서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의 중국 국민들이 장제스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마오쩌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제스 부대는 그 많은 쪽수와 그 우수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를 보시죠. 이게 중국 본토가 되겠고요. 장제스가 쫓겨나는 타이완, 대만이 되겠습니다. 무려 면적의 차이는 266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는 군대는 아무리 쪽수가 많다 한들, 아무리 무기가 우수한다 한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중국 내전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전쟁 6.25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1949년에 장제스가 패배를 하고 마오쩌둥 군대가 승리를 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는데, 만약에 이때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1950년에 한국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대의 쪽수가 많다 한들 운명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말짱도로 무게 불가하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의 예로서는요, 어찌 보면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엄청나게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옆에 붙어있는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여러모로 우리나라 역사를 닮아 있는데요, 상당히 기구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근대 초기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세 개의 국가, 이른바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배를 받았는데 1940년대에 있어서의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있어서의 군대, 독일 군대가 프랑스를 점령함에 따라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 차이나 반도는 빈집이 되게 됩니다.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때 얍삽하게 일본이 들어가서 이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일본에 있어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요. 1945년에 일제가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해방이 되고 하나의 국가를 수립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1945년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프랑스 얘들이 다시 식민지 지배를 하겠다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무려 8년 동안 1954년까지 프랑스에 맞서서 다시 민족해방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1945년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문제는 제네바 협정이라 그래서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하나의 정부를 바로 수립하지 못하고 북이 17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이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것과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더 비슷한 거는 뭐냐면요, 북쪽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남쪽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해방 이후에 남과 북에 의한 6.25와 똑같은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6.25 전쟁에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을 침략을 하잖아요. 이름하여 남침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전쟁은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남베트남의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GM 정부 같은 게 수립이 되는데 이 남베트남 사람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GM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사람들이 이름하여 베트콩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도 나오겠는데요. 남베트남 해방전선을 만들어서 이 남베트남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북베트남 군대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64년입니다. 이때 미군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이 왜 남의 땅에 가서 베트남에 있어서 이 군대를 지원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남베트남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이고요. 북베트남이 사회주의 정권이게 됩니다. 미국인들의 생각은 이랬었죠. 만약에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다면 아까 베트남 옆에 있던 라오스, 캄보디아, 그 옆에 있던 타이, 이런 식으로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사회주의 세력이 확장될 것을 염려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직접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 양측에 있어서 이 군대를 보면은요, 남베트남 연합군은 200만이 넘고요. 북베트남 연합군은 100만이 조금 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쪽수에 있어서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미군이 50만 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 있어서 현대화된 압도적인 장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바로 한국 군대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남베트남 연합군은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북베트남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7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73년에 떠나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남베트남이 항복을 하는 거는 1975년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베트남의 통일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압도적인 무기, 압도적인 쪽수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까요? 남베트남 군대만 하더라도요, 앞에서 봤듯이 거의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쪽수라는 거죠. 그런데 박태균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군대의 쪽수만 많으면 뭐하냐? 싸울 의지가 없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남베트남 정부에 있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지킬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남베트남 사람들은 남베트남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남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를 지키려고 들어간 미국을 늪에 빠뜨린 거는 물론 앞에서 말했던 베트공이라든지 북베트남 군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남베트남 정부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키려고 했었던 남베트남 정부는 결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었었던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장제스의 부대가 장제스에 있어서의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했었듯이 남베트남 정부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긴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하고 베트남 국민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군이 들어가서 싸워준다 한들 압도적인 무기에 있어서의 우세가 있었다 한들 승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에서 무기와 운명 공동체 의식이 둘 다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길게 이야기를 했었던 고려 사람들의 뻘짓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팔만대장경을 조판을 해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몽골에 있어서의 그 악랄한 침입에 저항을 해서 거의 30년간 계속 싸울 수 있었던 거는 그게 바로 정신적 지주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지주는 바로 불교 이데올로기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이데올로기가 고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운명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서 몽골에 계속해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불교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상징물이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은요, 하라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바로 사회를 유지시키는 접착제로서 불교가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었다라는 거고요. 그 불교 이데올로기의 상징물로서 팔만대장경을 새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고려 사람들에 있어서의 항변이 절대 뻥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불교 이데올로기, 그것의 상징물로서 팔만대장경이 조판이 고려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고요. 이것 때문에 몽골에 대항해서 30년간 투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팔만대장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